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길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간담회 시작 전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장내 모든 분들은 예외 없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주기 바라며 취식은 절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간담회는 안철수 TV로도 유튜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 모드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님과 함께하는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복사들과 만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광스럽게도 안철수 후보님과 청년 사회복사들의 간담회에서 진행을 맡게 된 중년 사회복지사 김승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낙 잘 아시겠지만 제20대 대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간담회에서 안철수 후보님과 이야기 나눌 청년 사회복지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한나 청년 사회복지사입니다. 마한나 사회복지사는 현재 경기도에 위치한 아동 청소년 그룹홈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신동규 청년 사회복지사입니다. 신동규 사회복지사는 현재 용인에 위치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현정 청년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정 사회복지사는 현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으며 현재는 선배 이주민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함께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 제 정면으로 보이는 또 오늘 행사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듣기 위해 참석해 주신 청년 사회복지사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연 사회복지사이십니다. 네, 이다솜 사회복지사이십니다. 정희재 사회복지사이십니다. 윤호준 사회복지사이십니다. 남자분은 목소리가 더 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김가을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은영 사회복지사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수어 통역으로는 윤남 이현정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안철수 후보님께서 전국의 130만 사회복지사들에게 인사 시간을 가진 후 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의 130만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그리고 또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의사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가 20대 아닙니까? 20대 의학 교육을 받으면서 의사로서 살다 보니 지금 현재 제가 정치를 하고 있어도 제 마음속의 정체성은 의사입니다. 의사의 정체성은 저는 핵심이 두 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타인을 도와주는 것, 또 하나는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정체성이 사회복지사 분들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오늘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주실 텐데요. 처우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또 의사 같으면 사실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중처벌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법으로 보호가 돼 있는데 사회복지사분들은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또 전문가 집단 간의 또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의사, 사회복사 간의 만남 그리고 청년과 그리고 대통령 후보님의 만남이 기대되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조 엔잡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사, 프로그래머 그리고 기업인, 교수, 정치인까지 늘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이었고 사실은 저 또한 대학생 때 멘토로 제가 이제 많이 강의도 듣고 찾아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를 본 적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많이 뵀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더 기분이 묘하기도 한 것이 롤모델로 뵙다가 또 대선 후보님으로 뵙게 되니까 저도 아마 긴장이 되고 아마 청년분들도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 사회복사분들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세 분의 사회복사분께서 한 분씩 질문을 하도록 할 건데요. 제 곁에 계신 현정 사회복사께서 먼저 질문을 후보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정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주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부터 제가 한국민으로서 투표 권리를 부여되며 그렇게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선 후보님은 직접 뵙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처음입니다. 특히 제가 응원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님께서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영광스럽고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후보님께 이주민자 대표이자 한 명의 다문화 종사 사회복지사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이주민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다양성이라는 단어는 최근 수십 년째 화두가 되어 온 단어가 아니십니까? 현재 한국에는 수많은 이주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 한국 생활은 또는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주민들에게도 힘든 문제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타지에서 사는 우리 이주민들한테 한국에서 취업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대다수 한국어 수준을 요구하지 않은 장터에서 일하거나 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 못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사회이자 무역 강국인 나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주민들이 이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같이 공존하면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리자면 후보님께서는 청년의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다문화 2세대인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한국인입니다. 이제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을 넘어 청년기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위를 사례를 보면 알게 모르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다문화 학생에게 집단 폭력 사건이나 차별을 받고 있는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관련해서 후보님의 이주민 지원 계획이 있으신다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이야기부터 좀 말씀드리면 제가 카이스트 교수로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그런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65세가 돼서 정년 퇴임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참 섭섭한 마음에 찾아가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꿈꾸고 계시냐 그랬더니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돕는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재산도 별로 없으신 분인데 퇴직금을 모으고 또 주위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얻어서 지금 현재 보면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그 의무 교육도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아야 할 의무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점점 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또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불행한 그런 사태들을 자기가 꼭 막고 싶다. 남은 여생 그렇게 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그때부터 계속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대 20대 재선 의원인데요. 제가 19대 처음 국회의원 되고 간 그 상임위가 보건복지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2년 하고 전반기 2년 하고 하반기는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워낙 중요한 일이라 전반기 하반기 전부 다 19대 내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 그분의 마음이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저는 복지국가가 뭔가 그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저는 그게 복지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일자리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하기는 하는데 단순하게 그 일자리 정보 제공, 알선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차별화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또 주선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이주민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특정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좀 더 발굴하고 찾아서 하는 일을 거기에다가 부여하고 물론 국가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교육 문제인데 사실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아이들 어떻게든 다시 교육을 받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대한민국에 적응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 이 인식 개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글로벌 시민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인식 개선 교육들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타이핑을 또 치고 계시니까 또 느낌이 또 새로웠었어요. 그리고 약간 상담받는 느낌도 나고. 네. 질문을 메모를 해야 네. 안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또 너무 또 신선해가지고 제가 너무 또 즐거웠습니다. 네. 아무튼 교육적인 문제 그리고 사실은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그 한국인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좀 총체적인 노력을 또 하시겠다 이런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사회복지사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기 앞서서 살면서 이렇게 유명 인사를 좀 뵌 게 별로 없어가지고 혹은 이렇게 직접 뵈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리를 문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서 아동학대 예방,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어느 분야에 있건 업무 진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가장 보호되어야 할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는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제도적 시스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신설됐고 저희는 이 공무원이랑 협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육기관이나 다른 기관들에서 사례 관리에 필요한 모니터링이나 전수조사 등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스웨덴은 비폭력 육아라고 국가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이제 사례 관리 조사부터 종결까지 가정법원이랑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런 유럽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시스템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동보호 인프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청소년 쉼터, 학대 피해 아동 비밀 쉼터 등 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서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서 하나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 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여러 개의 시군구를 관리하게 되면 이제 가정방문까지 물리적 시간이 길어져서 응급 상담에 이제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여러 개의 시군구 지자체들이 몰려서 업무를 하게 되면 일이 과중되어서 일이 늦춰질 수밖에 없고 이는 서비스 질에도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님은 의사십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회복지 시설은 병원의 응급실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 확대가 논의가 아닌 실천이 언제쯤 될 수 있을지 후보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보전 몇 군데를 실제로 갔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아보전도 가고요. 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아보전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또 못 들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냥 아보전이라고 계속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쓰는 용어 아니에요? 아, 예, 우리 쓰는 용어. 예. 청년들 쓰는 용어. 네. 예, 그래서 저 보면은 그 두 가지 업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 조치하는 일 하나가 있지만 또 사실은 재학대 사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네. 도로 그 우리 법률상으로 이렇게 한 가족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돼 있다 보니까 학대받은 아동을 다시 그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사례 관리 그 두 가지인데 사례 관리 업무 수행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걸 여쭤보면은 그 뭐라고 합니까? 권한이 부족해서 그냥 부모들이 집안에 못 들어오게 하면은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것들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공무 권한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법에 명시를 해야지 원래 취지대로 아동을 보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과 관이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협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부분은 뭐 되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고 하셨더라?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사례 관리에 필요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이런 업무에 협조적이지 않은 뭐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아서요. 이런 문제도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 73개인가요? 있는데 숫자가 워낙 부족하죠. 지금 보니까 상담원 한 분이 평균 41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게 선진국의 거의 뭐 2배에서 4배 정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상담원 1인당 학대 아동 그 사례 관리 비율을 지금의 반으로는 줄여야 된다. 뭐 선진국보다 그래도 부족한데요. 그래도 반으로 줄이면 보다 더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고 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끼리 청년들끼리 아는 아보전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 그 시설 수, 뭐 데이터도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또 마음이 또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권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관 협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설 종사자의 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청년분들이 또 많은 기대를 또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한나 사회복지사께서 또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치료 등 많은 혁신을 이뤄주신 만큼 혁신적인 사회복지 정책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동료 선생님은 아동학대 신고, 발굴, 관리에 힘쓰신다면 저는 아동들을 장기로 보호하고 있는 생활시설인 아동 청소년 그룹홈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전에는 보육원과 같은 대형 시설이 주류를 이뤘다면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복지적 기조에 맞춰서 7인 정원의 소형 시설로 그룹홈이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보호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수많은 젊은 동료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원래 지자체 혹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그룹홈은 현재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세워지지 않은 시설입니다. 아동그룹홈에서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받게 되는 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하고 있는 차별이지만 개선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열정페이를 넘어서 10년 이상의 헌신페이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사명감과 웃음이 저희를 이곳에 있게 하지만 언제 소진되어서 저희가 사랑하는 이 현장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날지 모르겠다는 마음의 무거움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먼저 현장을 떠난 동료들은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는 데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고 그룹홈으로 복귀하고 싶지만 현실에 막혀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민하고 있는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소견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열악한 그 환경은 제가 19대 있을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복지 예산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사회복지사 처우는 거의 변함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년을 일해도 사실 호봉제가 저는 적용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10년을 일하나 뭐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원칙을 세워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 다음에 전국의 단일 임금 체제, 그리고 또 호봉제 도입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힘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단일임금제, 그리고 호봉제 이렇게 세 가지를 또 말씀하셔가지고 상당히 기대되고 좀 안심이 되세요? 어떠세요? 많이 안심이 되세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세 분이 질문하시기로 이제 했지만 좀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플로어에 있는 분들도 같이 질문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기대가 되는 게 저는 이제 사실은 멘토님으로 먼저 뵀었고 그리고 이제 후보님으로 또 이렇게 뵙고 있기도 한데 혹시나 청년 사회복지사분들에게 멘토로서 또 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청년 사회복지사께서 질문을 또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멘토로서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어떨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 경력을 보고 네. 이 사람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오해를 좀 푸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 의과대학 교수 그만두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백신 V3 개발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거죠. 네. 그리고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처음에 경영은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프로그래밍만 하려고 경영해줄 사장님을 찾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망할 게 너무나 분명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CEO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했죠. 근데 한 2년 정도 지났나요? 2년 정도 지난 후에 그때도 보면 저희 회계 담당 직원이 이 숫자가 자꾸 틀려요. 그래서 제가 맨날 했던 일이 밤에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면 그 옛날에는 계산기 컸습니다. 이렇게 큰 대형 계산기 가지고 이제 입출금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몇십 번 틀린 거 막 이거 찾아내고 그랬는데 어느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 동기 동창들은 뭐 의과대학 교수 또 의사로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지금 가족들하고 따뜻한 방에서 잘 지내고 있을 텐데 저는 10원짜리 틀린 거 그거 찾고 있었거든요. 한 일주일 걸렸어요. 거기서 네. 이렇게 우시는 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과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울컥하신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죠. 네. 우선 첫 번째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힘들 때 이런 예를 들게요. 이렇게 절벽을 올라가고 있어요. 인생이 절벽 올라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까마득해서 구름에 가려서 정상이 보이지도 않아요. 막 절망적이야. 그럴 때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사람도 작게 보이고 집도 작게 보이고 내가 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룬 것을 돌아보면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한참 막 머리가 복잡할 때 방법을 개발해야 돼요. 그 시간에 견디는 방법을. 근데 저 같으면 무작정 걷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서초동 사거리에 거기에 처음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막 걸어요. 교대역 나오고 강남역 나오고 역삼역 나오고 삼성역 나오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걷다 보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입고 지갑을 안 가져 나와가지고 지하철도 못 타고 다시 또 걸어서 회사까지 그렇게 하나씩 극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용기를 좀 얻었던 인상 깊은 동영상이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는 네. 장면이 있거든요. 본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조금 공부해보고는 그냥 중퇴했잖아요. 네. 그래놓고 나서 그냥 자기 마음에 닿는 그런 과목을 그냥 무작정 들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체, 글씨체에 대한 거였는데 그 사람이 그걸 뭐 어디에 쓰겠어요, 사실은. 당장 어디 쓸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걸 공부를 했대요. 근데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애플 컴퓨터를 창업을 하고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만들 때
그때 자기가 배웠던 그 글씨체가 생각이 나서 그 전까지 컴퓨터는 이 폰트라고 하나? 네. 글씨체가 딱 하나였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여러 가지로 바꾸는 그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매킨토시 컴퓨터가 처음에 출판계부터 시작해서 예술계로 그렇게 확대가 됐거든요.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저 애플의 여러 저기 맥북이라든지 또는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까지도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처음 인생을 시작할 때는 점이래요. 이거 그 다음에 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일을 해요.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다 이어진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실패의 경험을 했으니까 그 다음 선택을 옳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전에 실패의 경험이 없었으면 더 중요한 일인데 더 큰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영어로 connecting the dot, 이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다른 후보님과는 다르게 좀 정책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또 청년 사회복지사들에게 또 경험을 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편하게 살았다는 것을 나도 고생 많았다, 이것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실패에 대한 경험도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님까지 또 큰 일을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런 점들이 이렇게 후보님을 이 자리까지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나 청년 사회복지사분께서 아마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복잡하고 어려운 뭐 정책이나 그런 얘기보다는요, 오늘 청년들이랑 만남 하시니까 저희 직업이 또 은근히 직장 가지고 나서도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새로운 것도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하는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후보님께서 워낙 이제 기존에 공부도 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분야 계속 개척하시면서 새롭게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에게 이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때 좀 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두렵다, 막막할 때가 막막하다. 많습니다. 네. 그죠? 근데 저는 도전하면 떠오르는 것이 힘들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보통 도전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하던 일들 완전히 버리고 밑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게 도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도전의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 같으면 이제 열심히 의사로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가 갑자기 발견이 돼서 그거 치료를 하기 시작했죠.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둘 다 병행을 열심히 했어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V3 만들고 나머지는 의과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7년 정도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의과대학은 의과대학대로 제가 저희 동기 중에 제일 빨리 교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V3는 뭐 그때야 우리나라 컴퓨터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거니까. 근데 둘 다 더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가 매년 두 배씩 늘어나요. 새벽 3시간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루만 늦게 백신을 만들면 엄청나게 퍼지거든요. 그리고 또 의과대학 쪽으로는 저보고 지도학생 맡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딴짓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의사를 그만두고 그
벤처 창업한 거를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전. 저한테는 그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회사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환경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저 60세 정년퇴임하면 환경운동 시작해야지 하면 그게 60세 끝나고 나서 이제 환경운동 처음 시작하려고 가입해서 보면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식도 없고 별로 그렇게 행복하게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연히 머릿속에 생각한 일과 실제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성공적으로 그렇게 다른 쪽으로 옮기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60세 정년퇴임이면 한 50세나 55세부터 주말에 환경운동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도 알게 되고 문화도 익히게 되고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는 것인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 이게 나한테 정말로 맞고 보람된 일이구나 싶으면 회사에서 정년 퇴임한 다음에 환경운동가로서 행복하게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남들은 다 쉬는 토요일, 일요일 날 못 쉬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전은 무서운 게 아니고 힘든 거예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답이 된 것 같은데 더 막막해지셨죠. 주말에 못 쉰대요. 그리고 3시간 자는 걸로도 부족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마 후보님의 경험이 아마 있으셔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제 삶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도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하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또 이렇게 여러 시도를 하라는 말씀으로 조금은 귀 기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너무 좋았던 것은 정책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들과의 또 멘토 이야기도 해서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 계신 130만 사회복지사분들 그리고 청년 사회복지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해주시면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사실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될 방향 그리고 처우 개선, 정책적인 아보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러 왔는데 예상치 않게 그 뭐라고 합니까?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사실은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힘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그 제가 의사할 때 다른 게 아니고 직접 다른 인간 대 인간이 도와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직업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본질이 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보람을 느끼고 그 본질에 다른 인간 대 인간이 다른 인간을 도와주면서 그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 그게 세상에서 제일 보람된 일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그 정부와 이런 저 민간 조직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권한 위임이라든지 또 그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저 시간 가면 꼭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제가 또 만약에 당선된다면 최선 다해가지고 그 시간을 확 단축시키겠습니다.
네, 130만 사회복지사님께서 아마 단축시킨다는 그 말씀에 또 힘을 느끼셨을 것 같고, 그리고 힘내라는 또 진솔한 이야기에 또 감동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고, 그리고 건강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늘 유의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멘토님 그리고 후보님으로 이렇게 뵈면서 전 사실 오늘 저한테 뜻깊은 날이기도 한데요. 저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시면. 예. 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승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무튼 사심 있는 오늘 간담회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분들과 같이 사진 찍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같이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